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5위 공개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배우? 고전 명작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마음을 애태우는 신살칼로 열연한 배우 레슬리 하워드. 자, 그는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전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레슬리 하워드는 전쟁 중 사망.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3년 6월 1일 하워드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영국의 브리스톨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항공기가 스페인 북부 비스케이만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추락. 결국 하워드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야, 아무리 뭐 전쟁 중이라도 민간 항공기는 공격 안 하지 않나요? 원칙이죠, 원칙. 그래, 전범이죠, 그런 게. 예. 누가 공격한 거예요? 자, 당시 독일은 민간 항공기를 연합군의 전투기로 오인해서 공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이안 콜빈에 따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격추시키라고 지시한 게 분명합니다. 반나치 성향을 가진 하워드를 평소 히틀러가 눈엣 가시로 여겨서 하워드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하면 대중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를 염려해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키면서 죽인 건가? 아, 근데 그것만으로 히틀러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뭐 히틀러가 나쁘니까 그냥 뭐든지 히틀러가 했다 그러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레슬리 하워드 죽음에 대한 음모론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 정보부장으로 참전했던 윌리엄 스티븐스는요. 레슬리 하워드의 매니저 알프레드 첸홀스와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키와 얼굴형 헤어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독일군이 매니저 첸홀스를 처칠로 착각해 민간 항공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경호원이나 뭐 의전 등을 보면 오해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외모만으로는 닮았네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7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음모론 소개에 앞서서 이번 특종과 관련된 인물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아, 이건 참. 몇 달 전에 돌아가서 그 일론 머스크한테 그 입 좀 다물라고 하고 싶어요. 어우, 시원시원한 와, 진짜 시원하게 얘기해. 조승우 씨도 물렸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승우 씨가 일론 머스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던 이유. 지난 4월 말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암호화폐 비코인이 5월 10일 미국 내 가격이 7% 이상 폭락. 아, 국내 시장에서도 13% 이상 대폭 하락하며 그야말로 한순간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쳤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였던 겁니다. 아유, 정말 많은 피해자가 있죠. 왜냐면 지난번에 SNS로 주식 시그널 같은 거 잘못 줘가지고 그치. 요동을 쳤잖아요. 뭐 맞아요. 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 요즘 제 주변에서는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지난 1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SNS에 단 한 줄, 샵 비코인이라고 올리자마자 반나절 만에 비코인이 18% 이상 폭등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였고요. 이후 비코인으로 T사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전일 대비 비코인의 가격이 약 15% 상승. 그런데 지난 5월 10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SNS를 통해 저희 전기차 구매 시 허용했던 비코인 결제를 중단하겠습니다. 비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할 때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비코인 결제를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난리 났죠, 전날. 갑자기 저러면 어떡해.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들썩였잖아요. 난리 났죠. 자, 그런데 비코인에 대한 그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아니, 혹시 D코인 띄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곧 T전기차 D코인 결제 승인할 듯. 일부 누리꾼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 비코인 악재를 터트린 이유가 또 다른 암호화폐인 이 D코인을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건데요. 실제로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D코인 수호 천사를 자처 스스로를 D코인의 파더로 부르는가 하면요.
본인의 SNS에 D코인의 상징인 시바견과 관련된 다수의 밈을 게재해왔던 겁니다. 아니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D코인을 띄우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겠죠.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현재 비코인 최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 맞서 미국이 패권을 쥔 암호화폐를 찾아 적극 지원에 나섰는데 이 가상화폐가 바로 D코인이라는 거죠. 아니,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정말 D코인을 띄우기 위해서인지 진실은 일론 머스크만 알고 있겠죠.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결합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헌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네.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팔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다가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팔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 장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산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버트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버트가 로버트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니,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션.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어.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 믿어. 이거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예.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요.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삼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예.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모모했지만 모모하지 않은 남자.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PC 백신 거물 감옥에서 자살. 1987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며 보안업계의 선구자라 불렸던 존 맥어피. 그런데 스페인 감옥에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PC 백신의 선구자잖아요, 저분이.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스페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존은 컴퓨터 보안업계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후 폭행, 살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고요. 급기야 지난해 탈세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던 존은 지난해 스페인에서 체포. 그런데 미국 송환을 앞두고 갑자기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으로 가면 뭐 형량이 확 높아질 거였다든지 뭐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미국 정부에 가서 밝히면 안 되는 뭔 비밀이 있거나 뭐 이랬나?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메가피는 알아선 안 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자살 당한 거다. 뭐야? 나의 추리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넌을 중심으로 일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요, 그가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라고 주장했고요. SNS에서 샵 메가피 didn't kill himself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만한 정보를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긴 하네. 보안이니까. 음모론자들이 존이 자살당했다는 음모에 혹한 또 다른 이유.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진짜 나인지 알도록 오른팔에 문신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체포되거나 실종되면 엄청난 양의 기밀이 공개될 겁니다. 또 어떤 기밀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가 어떤 기밀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존은 생전에 자신이 정부와 CIA 요원, 바하마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된 파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사망한 존은 가짜이며 진짜 존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존이 가짜라는 주장이 있다면 존이 얘기한 대로 네. 이 문신을 좀 찾아보면 되지 않나요? 저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 시신의 그래요. 팔을 딱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스페인 당국은 존의 시신을 부검 결과 명백한 자살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문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없네 없어.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존의 죽음에 더욱 의문을 품었고요. 음모론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2위 공개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또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독살하겠나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로마 성당 두 곳에서 잇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혹하는 음모론 19 11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바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영상은 조작됐다는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조기에. 조작됐습니다.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매번 질문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안 믿을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의혹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영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바로 공상과학 영화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겁니다. 호호. 자, 아폴로 11호 달 착륙 1년 전인 1968년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나사가 큐브릭 감독을 스카우트, 달 착륙 조작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네. 전 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1980년 큐브릭 감독의 또 다른 명작 샤이닝에 아폴로 11호에 대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 코드가. 자, 먼저 영화 주인공인 잭의 아들 데니가 입은 스웨터에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고요. 저 뒤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걸 입고 나왔어? 그럼 저걸 왜 입고 나와?
비행이가 앉아있는 카페트의 무늬는 실제 아폴로 11호 발사대 패턴과 유사. 그러네. 보십시오. 저런 패턴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공 잭이 속담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고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ll, ALL이 어머머. A11, 즉 아폴로 11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큐브릭 감독이 진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대회비니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 혹시 뭐 큐브릭 감독이 뭐 해명은 했나요? 아쉽게도 큐브릭 감독은 이 음모론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을 안 해? 왜 부정 안 해? 그리고 1999년 결국 큐브릭 감독이 봐봐. 세상을 떠나며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이 묻히는가 싶었는데요. 여봐. 그런데 16년이 지난 2015년 영국의 영화 제작자 패트릭 모레이가 생전 큐브릭과의 인터뷰를 공개. 어머머머머머.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NASA promised me and gave me a lens, a special lens, which they used to photograph the moon. 진짜 저렇게 말했네. 자백을 했네요. 그냥. 음모론이 아니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영상 속의 목소리는 실제 큐브릭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음모론자들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 결국 큐브릭 감독을 둘러싼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음모론의 주인공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단체인데요. 일명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많은 그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뭐 만화고 다 나오죠. 오늘 주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조직. 그렇죠.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일루미나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으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은밀하게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지배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1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애플밸리 마을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둔 데이비드 카롤리와 그의 아내 코멜 또 5살 딸 라니아까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소름 끼치게도 사건 현장의 벽면에 새빨간 피로 어우.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 알라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의문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파병군 출신인 크롤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크롤리 가족을 죽인 건 일루미나티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뭐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일루미나티가 진짜 있다면 일루미나티쯤 되는 단체가 뭐하러 크롤리 가족을 죽여요? 그러게. 사실 이 크롤리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년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는 칩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롤리 일가족을 몰살, 영화 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필 그 영화 제작 발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냥 뭐 이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달 착륙의 진실과 일루미나티의 존재. 과연 언제쯤 이 음모론의 검은 내막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9일 공개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 운영 체제,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요즘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 A사의 서비스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A사가 음모론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스위스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있잖아. 얼마 뒤에 스위스 여행사가 떴더라고요. 친구랑 있을 때 의자 사야지 라고 말했더니 인터넷에 의자 광고가 떴다니까요? 자, 일부 A사 이용자들에 따르면 A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브라우저,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사용자의 목소리를 24시간 도청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광고 제공에 사용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빅데이터 만드는 건 유명하잖아요.
음성을 안 본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긴 하다. 자, 그리고 이런 음모론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A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및 오디오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란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항목 때문에 음모론이 더욱더 확산된 겁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홈스피커에서 음악 틀어줘. 이렇게 명령어를 말하는 경우도 일부 상황에선 사용자의 음성을 기록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어와 비슷한 발음이 들릴 경우 인공지능이 잘못 인식,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A사의 도청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하지만 A사 측에 따르면 목소리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권한 허용으로 수집된 음성 데이터 역시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맞춤형 광고가 노출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A사 포함 스마트폰 내 앱들에서 사용자도 모르게 음성 파일이 전송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 그럼 이게 다 우연일치라고? 실제로 A사 기반의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은요, 검색 기록, 위치 등 생활 패턴을 분석한 정보를 조합, 즉 옛날에 한 번쯤은 검색했거나 관련 게시글을 클릭했던 정보 등 A사에서 워낙 나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뭔가 관심 있다는 건 내가 클릭했던 기록이 남아서. 아니 하도 사재끼니까 예. 샀던 게 자꾸 떠. 검색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이거 검색했던 게 분명해. 육중날 면도날이 자꾸 뜨거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은 편해졌지만 편리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음모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8위 공개합니다. 모모모 연쇄 사망 사건. 2017년 8월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이송된 한 남성.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죽음이 알려지자 세상에 이번에도 또 죽었다고? 분명 뭔가 있긴 있나 봐.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또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고. 뭐죠? 사망한 남성의 정체는요, 수단 주재 러시아 대사 미르가야스 쉬린스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쉬린스키가 사망한 2017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해외 주재 러시아 대사 4명이 총상과 심장 질환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사망한 4명의 러시아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관 7명과 러시아 내 주요 관료까지 총 9명이 이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뭐 사인이 좀 다르다고 해도 9개월 사이에 9명이 죽었다는 게 이건 우연의 일치로 보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각국에 있던 러시아 외교관 대사들이 이렇게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죽은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이 러시아 외교관들의 잇따른 죽음에 미국의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요, 사망한 대사들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얘기 많았지. 2016년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한 폭로 전문 사이트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자 당시 민주당 측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승리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 일명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트럼프 관련 음모론 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에서 벌인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망한 해외 주재 대사들과 고위 관료들이 반 푸틴 인사들로 세상에. 푸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 연쇄 사망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음모론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5위를 공개합니다. 미 이것 시위의 배후. 여러분, 워런 버핏과 함께 투자계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투자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 아십니까? 네네. 헤지펀드의 뭐 전설이죠. 딱 저희 대학생 때쯤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억만장자 소로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우리도 아는 엄청난 사건의 배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 뭐 적대적 합병 뭐 이런 얘기인가? 주가 조작? 지난해 5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며 미 전역에서 반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위의 배후가 조지 소로스라는 겁니다. 소로스가 시위대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며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음모론인데요. 와, 아니 뭐 이럴 이유가 있나요? 이거 오히려 가까운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회 운동을 이거 조종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거 저 어. 1위 포기하고 나가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은 미국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진 이야기입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이 확산된 후에 SNS에서 소로스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에 2만 개에서 무려 50만 개로 급증합니다. 급기야 소로스에게 폭발물이 담긴 우편을 보내니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음모론이 영향력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힘을 가졌으니까 자꾸 이제 위협을 하는 거니까. 근데 흑인도 아닌 소로스가 대체 왜 이 반인종차별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일부 음모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헝가리 출신 미국인으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소로스가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당시 트럼프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창 시위가 벌어지던 지난해 7월 13일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흑인 인권단체 등에게 한화로 약 2,654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 게다가 이전보다 유독 큰 거액의 기부 소식에 조지 플로이드 시위 배후설 음모는 더욱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저는 약간 지나치는 뭐 야, 정체성은 없고 정말 건전한 네. 취지로 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나쁘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기부한 거죠. 근데 억만장자라고 해도 기부액이 많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자꾸 일이 일어난다면 소로스가 입장 발표를 하긴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얘기했어? 자, 이 시위대 배후설에 대해서 소로스의 대변인은요, 세간의 음모론을 적극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소로스를 둘러싼 음모론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대가 내세운 것이 반인권, 반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은 시위대의 의도를 좀 훼손하고 이 가치를 모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네 어떤 의식을 갖고 나온 분들을 조금 폄훼하는 게 아닌가. 네,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19, 14위를 공개합니다. 14위, 13위 기사 연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자 2018년에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입니다. 일명 너튜버. 지난해 영국에서 6살에서 17살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3분의 1 이상이 너튜버를 희망했고요. 역시나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인기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를 잘 모르는 어른들은 살짝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하면요. 화장법이나 요리 등등 너튜브를 통해 모든 걸 배우는 것이 10대, 20대들 사이에 생긴 새로운 트렌드인 만큼 너튜버의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넓어졌고요. 스타 너튜버는 연예인을 뛰어넘는 영향력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직업의 장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컴퓨터와 마이크만 있다면 정년퇴직 없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요. 또 수입도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조회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데 소위 스타급 너튜버의 경우에는 대기업 임직원 연봉을 뺨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없죠.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너튜브 스타가 있는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소개하는 7살 너튜버 라이언. 이 친구가 지난해 연봉이 무려 1,100만 달러, 117억 원이었습니다. 대박이다. 현재 너튜브 스타에 대한 전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지금의 10대들이 경제력을 갖춘 나이가 되면 이 산업이 더 커지고 더 유망해질 거라는 거죠. 나만의 콘텐츠로 우리나라, 아니 세계를 휘어잡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너튜버를 취재해왔습니다. 2017년 12월 국내 교육 채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조사했는데 1위가 김연아 선수고요. 2위가 유재석 씨였는데
3위는 너튜브 스타입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이 1년 조회수가 무려 4억 693만 회. 1년 수익이 무려 4억 8천만 원이라는데요. 대한민국 게임 너튜버 구독자 수 1위를 기록하는 초통령 도티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나희선. 원래는 국내 명문대 와이대 법학과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보다 더 죽고 못 사는 게 이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PC방에서 무려 38시간 동안 눌러 앉아 있을 만큼 게임을 사랑해서 결국 로스쿨을 포기합니다. 그 2013년부터는 너튜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블로그로 자신만의 건축을 만드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땡의 게임 중계를 하는 게임 BJ로요. 새 진로를 개척한 도티. 이거 신전 뭐 유적 같은데 유적? 여기 막 여기 보물상자도 있고 게임하듯이 이제 교육적인 내용을 DT 흡수하는 거죠. 다이아가 하나 모자랐나 봐. 해주자 이거. 그런데 이 많고 많은 게임 BJ 중에 이 도티가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게임을 설명하는 BJ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닥 좋아하기가 힘들 텐데요. 그 이유는 설명하면서 욕설도 좀 나오고 안 좋은 은어도 뭐 좀 나오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게임에만 심취할까 봐 우려하실 텐데요. 하지만 도티는요. 일명 욕설 없는 청정 방송을 지향합니다. 그 나무는 어디서 구해요? 나무? 그 코코아 심으려면? 음악을도 들어야죠 사람이. 네. 저는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알록달록하게 찍겠습니다. 국민 MC 유재석을 능가하는 게임 중계와 다양한 콘텐츠로 아이들 사이에서 도티님으로 불릴 정도로 팬층이 두꺼운데요. 2018년에 더욱들 라이징 잡 너튜버, 그 선두에 서 있는 게임 BJ 도티의 꿈은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크루들을 모아서 너튜브 문화를 잘 만들고 싶다는데요. 2018년 너튜브계에서 더욱 모범이 되는 스타가 되길 응원합니다. 자,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19, 12위 공개합니다. 2018 이 드론이 뜬다. 요즘 드론 하면은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무척 친숙하게 느껴지시죠? 그럼요. 그 밖에 우리 생활에도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공 촬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택배 배송, 인명구조, 농사, 혈액 샘플을 병원에 운송하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드론. 자, 그렇다면 과연 2018 더 주목해야 할 드론의 진화는 무엇이냐? 지난 2017년 9월 두바이에서 시범 운행한 드론 택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실제 있어?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저거는 거의 헬기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저게 실제가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신기하다. 시범 운행을 할 정도면 이제 뭐 상용화는 뭐 이제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네. 이 드론 택시는요. 세계 최초로 전기 헬리콥터를 만들어 화제가 된 독일 V사가 개발한 무인 자율 운항 택시로요. 평균 속도는 약 시속 50km라고 하는데요. 40분 충전으로 약 30분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드론 택시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혁신은 스피드, 속도겠죠. 예를 들면 도로가 꽉 막힌 출퇴근길을 장장 2시간 걸려 간다고 하면요. 드론 택시로는 상공에서 약 20분 정도면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뭐 먼 일이 아닌 거고 이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 때문에 두바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두바이가 시내 거점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거점을 왔다 갔다 하는 큰 도로들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걸로 날아갈 수 있다면 저게 뭐 일반 대중이 쓰기까지는 그만큼 비용이 낮아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유사에서도 현재 드론 택시를 연구 개발 중인데요. 2020년 안에 5년 자율비행 택시의 시범 운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가 아닌 현실이에요. 이제는 하늘에서 택시를 잡을 일 머지않았습니다.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19, 11위 공개합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요. 사진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자 정말 맛있어 보이죠? 호밀빵 같은 느낌입니다. 좀 맞습니다. 떡인가? 이제 뭐 저것도 버터 빵인가? 같은 게 있죠. 파스타도 파스타. 나오고요. 이 음식들에는요 정말 놀라운 식재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자, 전 세계가 지금 뜨겁게 주목하는 미래 식량 바로 곤충입니다. 안 먹어. 자, 이미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또한 한정적으로 곤충 식품의 상용화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F 식품업체에서는 말린 귀뚜라미 70마리와 함께 견과류를 넣은 귀뚜라미 빵을 자사 베이커리 매장 11곳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카카오, 아몬드 버터와 귀뚜라미 25마리에서 추출한 가루를 넣은 귀뚜라미 바를 출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국내 최초로 종로의 피식당에서 밀가루와 말린 갈색 거저리 유충가루를 파스타 면을 재면해서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으시면 다소 혐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신먹거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잘 아시겠지만 향후 10년 내로 전 인류의 절반이 물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을 거라고 하고요. 하지만 식용곤충을 키워서 먹게 되면은 소를 사육할 때보다 물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는 장점과 육류보다 2배 이상 높은 고단백질을 함유한 그야말로 고퀄리티 미래 식량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또 중요한 게 맛일 겁니다. 맛있어야 돼. 맛있어야 됩니다. 자, 걱정하신 것처럼 큰 벌레 막 식감이 아그작 막 조직감이 막 크게 느껴지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 터지고 막.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중의 입맛에 맞추고 곤충의 혐오감은 줄이도록 곤충을 파우더화하는 조리법이 대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먹을 수도 있을 그럼 뭐 가루로 들어가니까 그럼 거부감이 되니까. 없는 거죠. 아, 괜찮아, 오케이. 네. 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지 마. 자, 나 배불러. 농담이야. 깜짝이야. 나 진짜 도망가려고 그랬어. 어릴 때 메뚜기 요리 드셔보셨죠? 네. 네. 약간 그 건새우 맛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파우더로 되게 국물만 내는 육수. 네, 육수 볶는 데 사용하면 괜찮잖아요. 벌레 육수. 네. 왜냐면 원래 육수랑 하지 말고 황교익 선생님이 이제 메뚜기를 잡고 재료 본연에만 살린 거예요. 혀가 그 입맛을 기억해요.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19, 12군. 2018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맛. 한국 여행 와서 이거 안 사면 반드시 후회한다. 마성의 아이템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찰보리 아닙니까? 찰보리요. 네.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자, 실제로 득템 인증 사진은 필수입니다. 시식 인증도 필수라는 마성의 소스. 이름하여 매직 빈 소스입니다. 바로 쌈장입니다. 좋죠? 아, 쌈장이 매직빈이에요? 그렇게 영어로 표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에 곁들여 먹는 요 녀석은요.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는 뭐 너무 당연해서 마치 공기 반, 쌈장 반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삼겹살을 맛본 외국인들이 그보다 더 놀라는 맛이 바로 쌈장 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맛. 한류 붐을 이끌고 있는 드라마에서 요걸 뜯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한 치킨. 그중에서도 인기 있는 치킨은 바로 양념치킨. 저건 정말 국보급이야. 그렇죠. Today we're going to show you one of my favorite Korean foods. 자, 인기 너튜버인 영국 남자 조 씨가 한국식 치킨을 맛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면서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양념치킨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And that's really nice, actually. This is by far the best. We don't have chicken like this here. 저 표정은 정말 좋아하는 표정. 그런데 이 치킨이 쇼핑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가긴 좀 그래요. 하나 정도 사간다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눅눅해지죠. 또 사가도 별로 맛이 없잖아요. 치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필수템으로 챙겨가는 이것! 바로 시판 양념치킨 소스입니다. 야, 이제 좋다. 그렇죠. 이 소스만 있으면 2% 부족한 해외판 치킨도 맛있는 양념치킨으로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위에다만 이렇게 쫙쫙 뿌려도 너무 이게 맛있지. 한국의 양념치킨 맛이 되는 거니까. 저 국보급이야. 저 노벨상 받아야 되죠. K-팝, K-뷰티 뭐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문화. 올해는 K-푸드가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되길 바라면서 한식의 입소문은 계속됩니다. 가자!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19, 9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씹어먹은 뉴 한류들. 자,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만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아시아 뮤지션으로 유일하게 퍼포머로 초청을 받은 K-팝 아이돌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다들 눈치채셨겠죠? 바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예.
이거 싫어하냐? 아니, 저를 실화냐를 넘어서서 한국말로 발표했고 활동을 안 했는데 저걸 다 열광하면서 부르는 게 난 너무 대단해. 이들이 이 무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 시작, 이들이 세운 레전드, 정말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지난해 5월 비 차트 시상식에선 세계 최고 탑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K-pop 그룹 최초로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 또 역시나 한국 가수 최초로 세계 2대 팝 차트인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 진입. 그리고 영국 BBC에선 BTS K-pop 왕자들의 지속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방탄소년단은 어느 K-pop 뮤지션도 정복하지 못했던 악명 높은 미국 시장을 점령했다라는 기획 기사까지 싣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브루노 마스가 직접 난 너무 BTS 좋아 이런 얘기를 직접 할 정도니까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대단해. 자 그렇다면요, 저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비, 정국 평균 나이 24.7세 이 7명의 소년들이 정말 어떻게 전 세계를 접수했을지 세계 여러 매체가 이걸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뉴스에 나옵니다. 자, 전문 매체인 C사에서는요, 멤버들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 구축,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소셜 미디어 활용, 이걸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일상이나 파이팅 넘치는 연습 영상을 업로드해서 팬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자, 그 노력에 불이 확 붙었던 것이 2016년 5월 너튜브에 공개한 불타오르네 안무 연습 영상이었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각도까지 다 맞죠? 잘해. 정말 한 채 오차도 없는 칼군마 퍼포먼스로 전 세계인들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었고요. 자, 이걸 시작으로 한국 아이돌의 위상을 더욱더 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2018년도에는 남다른 DNA로 전 세계를 누비며 불타오르는 활약, BTS 펼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싶고 8위 공개합니다. 세계를 제패할 한국의 모모. 작년 10월 진지하고 엄숙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이 물건을 번쩍 들어올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난 진지한데 너무 웃었잖아, 저거보다. 한국 프라이팬. 국정감사에 난데없이 황금 프라이팬이 등장한 이유. 지난해 게임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온 7주 연속 국내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일명 신의 게임, 갓게임이라 칭송받는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땡 때문입니다. 작년 6월 판매 13주 만에 무려 1억 달러,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요. 기네스 세계 기록을 7개나 갱신합니다. 가장 빠르게 100만 장이 팔린 스팀 얼리 액세스 게임. 스팀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한 최초의 비밸브 게임. 자, 듣기만 해도 위대한 포스가 뿜뿜 느껴지시죠? 네. 이걸 이렇게 빨리 잘 읽으신 정 기자님도 위대합니다. 전직 아나운서. 그야말로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씹어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게임을 만드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국내 게임 개발사인 P사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요, 최대 100명의 게이머가 최후의 1인 혹은 한 팀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생존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국정감사에 등장한 프라이팬은 뭐냐? 게임하다 보면 이생 무기도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프라이팬입니다. 보세요. 들고 저걸로 두개 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존의 도구인 거지. 네. 참고로 황금 프라이팬은 작년 8월 독일에서 열린 배틀그라운드 땡 첫 공식 대회 우승 3패입니다. 그러네. 이 게임의 또 상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동섭 의원은 제2의, 제3의 배틀그라운드 땡 신화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힘쓰자는 의미로 황금 프라이팬을 번쩍 들어 올려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뭔지 아십니까? 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약 830억 원의 e스포츠 산업 규모를 가진 명실상부 게임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이번 배틀그라운드 땡의 성공에 힘입어서 2018년도에도 더 굳건하게 게임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길 기원합니다. 자,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19, 7위로 갑니다. 전 기사 남아있긴 해요? 끝났잖아. 없어. 네. 자기를 불러서 깜짝 놀랐네. 금을 추격하는 신흥 강자가 떴다. 석준 엄마, 나 아까 적금 만기도 해가지고 은행 갔는데 그냥 나왔지 않니? 괜찮은 적금 상품이 없더라고.
아유, 그니까 말이야. 요즘 은행에 가봐야 금리도 낮고 믿을 것 금밖에 없는 것 같아. 그지? 금 붙이면 게 없어. 잉? 이 상황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요. 새해 벽두부터 금값을 맹추격하며 세계적으로 정말 난리난 금속계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의 심장으로도 등장한 팔라듐입니다. 2017년 12월 세계 금융가에서 신뢰받는 뉴스 매체 B사에서 집계한 글로벌 상품 시장 가격에 따르면요. 금 1온스, 그러니까 약 7돈의 가격이 1,335달러, 한화로 약 144만 원이었는데요. 같은 양의 팔라듐은 1,111달러로 한화로 약 120만 원. 2001년 1월 이후 17년 만에 약 50%가 폭등해 최고치라고 합니다. 급등이네요. 완전 급등이죠. 근데 뭔지는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팔라듐이 뭐예요? 팔라듐은요, 단단하고 잘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고급 외과 수술용 의료기구나 치아 충전재, 그 외 귀금속, 장식품 등 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유럽 전역에서 매연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휘발유 자동차의 매연을 감축시키는 촉매 역할을 이 팔라듐이 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거를 금처럼 사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내가 아니 일반 사람이 이렇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닌가? 아, 못 사요? 아니 뭐 기사 다 읽더니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졌네요. 네, 뭐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요? 네. 네. 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못 사십니다. 불가능해요. 워낙 대량으로 거래되는 금속이라 제작도 거래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싶고 6위 공개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인데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일설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는 2010년 5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피자 2판과 10,000 비트코인을 교환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10,000 비트코인 지금 얼마야? 현재 1비트코인당 시세는 약 2천만 원. 계산해 보면 무려 2천억 원짜리 피자를 먹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지금 가격이 계속 변동되고 계속 있었어요. 변동하고 있죠. 방송될 때쯤에 또 얼마일지 모르겠네요. 모르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피자 2판 가격도 계속 변했어요. 계속 변하죠. 예. 자, 그런데 피자라도 사 먹은 이 남자와는 달리 정말로 단 한순간의 실수로 가상화폐를 몽땅 잃어버린 남자도 있습니다. 야, 이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네. 바로 영국의 IT 전문가 제임스 하웰스인데요. 2009년 자신의 노트북으로 7,500 비트코인을 채굴한 제임스. 이듬해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면서 노트북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를 했고요. 말도 안 돼.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트코인에 남겨있던 하드 드라이버를 이렇게 빼가지고 책상 서랍에 고이고이 넣어놨습니다. 잘했네. 그냥 복원해 놓은 거죠. 오케이. 하지만 이 비극은 너무나 어이없게 찾아왔어요. 왜? 2013년 이사를 가게 된 그는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던 서랍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몇천억을 날린 거 아니야? 자, 현재 7,500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1,500억 원. 자, 제임스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그 하드 드라이브는 영국 뉴포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지고 난 뒤였는데요. 쓰레기를 다 사야죠, 그러면. 자, 그는 잃어버린 하드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백방 파보려고 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유독가스 누출과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이유로 쓰레기 처리장 탐색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법정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할 것 같은데 이사만 안 갔어도 막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 일이에요?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워, 너무 아까워. 2017년 12월 미국의 C 보도 채널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The kimchi premium is also 가상화폐가 해외 거래소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빗대 표현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시간 사고 팔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원 가격이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가격 제한폭이 또 없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또 대학생들 강의를 들으면서 주부들은 집안일을 하면서까지 거래소 시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고요. 연이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과연 가상화폐가 어떤 역할로 자리 잡을지 거시적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번 사례가 정말 영웅담처럼 많이 전해져서 많은 너무 분들이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 뭐 몇 억을 벌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반대로 굉장히 많이 잃은 분들 얘기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게 이제 투자를 조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트렌드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는 느낌이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2018 세계를 씹어 먹으러 가자 싶고 4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몇 개죠? 저는 2개입니다. 두 개. 두 개죠? 2대 2네요. 예. 끝났나요? 끝났죠? 아, 5퇴예요. 아니 매주 이렇게 문턱에서 좌절하는 게 네. 너무 슬픕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딱딱하고 어려운 뉴스 알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과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제가 오버 키운 분입니다. 옆에 정 기자님이 김성환 평론가님을 업어 키웠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업어 어떠십니까? 키웠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요? 맞아요. 저랑 한 2년 정도 라디오를 같이 했거든요. 제 무디 시절에. 그 사이에 제가 떴습니다. 네. 제가 업어 키운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시사요정 김성환 씨, 배순탁 씨. 네, 아주 뿌듯합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이 뭐 요즘 너무 이슈니까 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이거 뭐야 도대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요즘에 뭔가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긴 한데 예. 이걸 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돈은 돈인데 돈의 개념으로 보면은 수렵 채집 시대로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주 특이하게 생기고 큰 조개를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조개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조개를 캐왔어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조개, 큰 거. 근데 다 갖고 싶어 하니까 차라리 내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하고 그 조개 하나하고 바꿔보자. 그렇게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다 귀한 거니까 돈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환 가치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개가 일종의 화폐로 통용됐던 거하고 비트코인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계기가 있는데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생활에서 힘들었다고만 느끼지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그리스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의 굉장히 부호들이 야, 내가 넣어놓은 은행이 쓰러지면 내 돈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투자처를 찾자고 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일반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이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독일에서 처음 잠깐 인정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4월에 일본이 정식 화폐로 인정하면서 인정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ATM기도 있고요. 진짜? 현금으로 바로 인출합니까? 네, 바로 인출할 수도 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는 뭐 맥주 마신다 그러면은 펍 같은 데 가가지고 가상화폐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사실은 그 가상화폐 열기에 좀 불을 붙인 게 미국 IT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네. 거기 가면 예를 들면 비트코인 내가 한 10,000 비트코인 투자해 줄게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투자 현금처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미 현실에서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화폐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느냐, 즉 돈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생일 선물로 가상화폐를 사달라는 아들에게 뭐 1,570만 원? 세상에 아들아, 1,720만 원은 큰 돈이란다. 대체 1,690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요 말을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가상화폐의 가격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래서 사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샀습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라고 하는 얘기랑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지 않았고요. 이걸 화폐로 인정할 거냐 아니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에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뭔가의 그 혁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위험성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 가지 좀 뭐냐면 패단들도 좀 지적이 나오고 위험성 좋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 첫째, 가상화폐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소위 개 중에 어떤 것들은 빵원이 될 수도 있다. 네. 휴지가 될 수 있죠. 둘째, 지금 현재 거래소는 돈 먹고 돈 먹기 투기 시장화 돼가고 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일단은 없애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한 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가상화폐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상화폐의 명운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기사를 전해드린 취지도 이거를 막 투자를 부추기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무엇이 위험하다는 걸 정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싶고 여러분은 지금 2018 더 주목해야 할 특급 정보 프리한 기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세계를 씹어먹을 대망의 1위 특종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뭐뭐지만 괜찮아. 2018년 여행 키워드는 뭐뭐뭐. 한 기자님의 첫 번째 1위 특종 후보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홍콩에서 태어난 2살의 소피아. 그런데 고작 2살밖에 안 된 소피아가요. UN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며 일약 스타가 되고 맙니다. 2살이요? 2살인데. 12살이어도 놀라운데 2살이. 나 이거 영상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요? 아, 그래? 대박이야, 대박. So if we are smarter and focus on win-win type results, AI could help efficiently distribute the world's existing resources, like food and energy. 무서워. As humans harness the power of increasingly advanced AI, it is possible. 너무 무섭다. 이렇게 논리정연한 얘기를 말이죠. 논리적인 논리적이지만 저는 저 장면에서 제일 신기한 게 중요한 말 하면서 팔을 들잖아요. 너무 사람 같은 액션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운데. 네. 저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한 덕에 로봇 연구를 투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받아서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로봇을 주목하라! 오늘 날씨 어때?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예정. 음성으로 날씨도 물어보고 노래도 트는 인공지능 스피커나 챗봇은 이미 친숙하고요. 또 인천공항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객 터미널에 청소 로봇이 곳곳을 누비며 청소를 해서 큰 인기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신기술 로봇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2017년 11월 S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입는 순간 신체 지수를 재주는 첨단 보디슈트인 Z슈트를 출시했는데요. 이 슈트 안에는 팔 길이나 팔목 두께 등 신체의 15,000개를 측정할 수 있는 신축 센서가 들어있어서요. 와, 슈트를 딱 입으면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의 사이즈를 한 번에 싹 측정해서 데이터화한다고 합니다. 야, 맞춤옷이 완벽하게 맞춤옷 아니야, 저거? 저걸 입고 이제 오더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오는 거야? 맞춤 셔츠를 제작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2018 세계를 씹어먹으러 가자 싶고 저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여행객들을 홀릭시키고 있는 신여행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소도시 여행인데요. 소도시 여행은 말 그대로 한적한 소도시로 떠나는 여행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행의 매력은 북적북적거리지 않고 여유롭게 그 나라의 숨은 진짜 정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허.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몰리는데 네네네. 대신에. 유명 여행지 말고요. 그럼 어디, 뭐 소도시 중에 어디요? 첫 번째로 작년 항공권 검색량 증가율만 무려 390%. 이웃나라 일본에 급부상하고 있는 숨은 여행지 시즈오카입니다. 아, 시즈오카. 뭐 우리가 이름 잘 아는 자체가 조용한 동네네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대도시 도쿄, 오사카 사이에 위치한 시즈오카는요. 오래된 전통 어묵 가게들이 즐비한 포장마차 거리부터 후지 화산대에서 즐기는 천연 온천까지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낭만 가득한 일본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고 한적하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패러글라이딩 등의 액티비티를 후지산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가 있고요. 시즈오카역 주변에는 쇼핑몰도 많아서 간단한 쇼핑까지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 요새 다낭, 하노이, 베트남 여행 정말 많이 뜨고 있죠. 그중에서도 베트남 여행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항구 도시 하이퐁입니다. 하이퐁은 여느 도시들보다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게로 육수를 낸 쌀국수, 반다꾸어 등 베트남의 인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이퐁의 가장 큰 매력은 베트남의 주요 여행지들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보통 베트남 여행 갈 때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유명한 하롱베이. 저도 갔었는데 너무 그죠? 근데 이 하롱베이의 절경을 보기 위해서는 하이퐁에서는 차로 1시간 반이면 하롱베이에 도착해요. 뿐만 아니라 배로 1시간가량이면 하롱베이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베트남의 진주, 까빠 섬도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퐁은 직항 노선이 취향을 했습니다. 그래요? 직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퐁으로 여행을 가도 좋고 베트남 여행의 시작지로 하이퐁을 정해도 좋은 거죠. 우리가 너무 막 돈 하고 막 4차 산업 얘기하다가 여행 얘기하니까 그래, 마음 편해진다. 그럼. 마음이 편해. 그래.